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은퇴한 68세의 전직 교사입니다. 그녀는 매달 300만 원 정도의 넉넉한 연금을 받으며 단순하지만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그녀가 처음으로 예비 사돈댁과 상견례를 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마땅히 기쁜 날이어야 했지만 집을 나서기 전 아들이 신신당부를 하며 뜻밖의 부탁을 해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부탁인데요. 연금 액수를 100만 원 정도라고 줄여서 말씀해 주세요. 그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웃으며 알겠다고 했지만 마음속에는 커다란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아들은 왜 굳이 가난한 척을 하라고 하는 걸까요? 정성스럽게 마련된 이 식사 자리가 정말 단순히 예의를 갖춘 첫 만남일까요? 아니면 이미 짜여진 어떤 계산 속의 한 장면일까요? 그리고 그녀가 화장실 문 밖에서 우연히 예비 며느리와 그 어머니가 나누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잔인한 대화를 듣게 되었을 때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곧 시작될 사돈 관계가 아니라 아들의 미래 행복과 자신의 노년 존엄이 걸린 가족 간의 두뇌 게임이라는 것을요. 오늘 우리는 이 어머니가 어떻게 이 게임에서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판세를 뒤집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제 이름은 김영자, 올해 68세입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다 작년에 막 은퇴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저 혼자 억척같이 키운 외아들 민준이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 여의도 금융권에 취직했을 때, 그리고 예쁘고 유능한 여자친구를 데려왔을 때 제 마음속 무거운 짐이 비로소 내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아들을 키우는 게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하더군요. 집을 다 지으면 그 안에 살 사람이 들어와야 한다고요. 지은이가 바로 그 집에 들어올 안주인이었습니다. 오늘은 지은이 부모님과 정식으로 처음 만나는 상견례 날입니다. 이 자리를 위해 저는 무척이나 신경을 썼습니다. 옷장 속에 넣어둔 평소 입던 편한 옷들은 전부 제쳐두고 몇 년 전 교장 선생님 퇴임식 때 큰맘 먹고 맞췄던 짙은 남색 실크 정장을 꺼냈습니다. 원단도 좋고 몸에 딱 맞는 옷이었죠. 그리고 화장대에 깊숙한 곳 벨벳 상자에서 미리 준비해둔 작고 정교한 금목걸이와 귀걸이 세트를 꺼내 붉은 비단 주머니에 담았습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줄 선물이자 시어머니로서 전하는 묵직한 진심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희끗희끗한 머리를 정리하는데 긴장되면서도 기대가 되더군요. 그저 만나면 저를 좋아해 주길 평범한 은퇴교사지만 그래도 품위 있어 보여서 아들 얼굴에 먹칠은 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막 현관을 나서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어머니 준비 다 하셨어요. 이제 슬슬 출발하셔야죠. 아들의 목소리가 저보다 더 긴장된 듯 했습니다. 그래, 다 했다. 재촉하지 마라. 이 옷 어떠니 너무 나이 들어 보이진 않니? 저는 핸드폰을 든 채 전신 거울 앞에서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아니에요, 아주 보기 좋아요. 전화기 너머로 웃던 민준이가 갑자기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미리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서요. 무세운 일이길래 그렇게 뜸을 들이니 그게 이따 식사할 때요. 혹시 지은이 어머님이 연금 얼마나 받냐고 물어보시면 아들은 말 끝을 흐렸습니다. 그냥 대략 100만 원 정도라고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100만 원. 왜 줄여서 말해?
내가 받는 만큼 말하면 되지 300만 원 받는 게 죄도 아니고. 아휴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지은이네 집안 분위기가 좀 검소하고 조용해요. 밥상머리에서 돈 이야기 너무 구체적으로 하는 거 안 좋아하시고 우리가 너무 자세히 말하면 괜히 자랑하는 것 같아서 보기 안 좋을까 봐 그래요. 네, 어머니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이유가 좀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 집만의 가풍이 그럴 수도 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아들이 난처해질까 봐 마음 약한 저는 결국 승낙하고 말았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100만 원 남짓이라고 하면 되지. 아이고 참. 고마워요 어머니, 어머니가 최고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느꼈던 그 작은 의구심은 곧 사돈을 만난다는 설렘에 묻혀버렸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들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던 그 작은 거짓말이 그날 밤 모든 계산과 흉계의 시작이 될 줄은요. 우리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에서 만났습니다. 예약된 룸은 넓었고 천장의 샹들리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식탁 위 식기들은 우리 집 제사상보다 더 정갈하게 놓여 있었죠. 제가 도착했을 때 민준이와 지은이 그리고 사돈 어른들은 이미 와 계셨습니다. 바깥 사돈은 점잖고 학구적인 인상으로 말수가 적고 주로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반면 안사돈. 그러니까 이명숙 여사는 완전히 다른 기운을 풍겼습니다. 그녀는 딱 떨어지는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목에는 은은한 진주 목걸이를 손목에는 물기를 머금은 듯 투명한 옥팔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지은이에게 듣기로는 은행 지점장 출신이라고 하더군요. 은퇴했지만 그 특유의 깐깐하고 빈틈없는 분위기는 여전했습니다. 사부인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악수를 청했지만 소나기 힘은 가벼웠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제가 입은 실크 정장을 훑으며 아주 은밀하게 위아래를 스캔했습니다. 그건 첫 만남의 인사가 아니라 소리 없는 면접 같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분위기는 겉보기에 화기애애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안사돈이 던지는 질문 하나하나 뒤에는 보이지 않는 자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재산과 배경을 재기 위한 자 말입니다. 그녀는 넌지시 남편이 무슨 일을 했는지,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 저는 어디서 근무했는지, 지금 사는 집은 자가인지 전세인지를 물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약속한 대로 최대한 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애 아빠는 일찍 갔어요. 뭐 그냥 작은 중소기업 다니던 평범한 회사원이었고요. 저도 작년에 퇴임했죠. 집은 예전에 남편이랑 같이 마련해둔 건데 다행히 대출은 다 갚았네요. 아, 평범한 회사원이셨군요. 이명숙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에는 별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마치 지나가는 말처럼 가볍게 물었습니다. 잘 됐네요. 은퇴하고 한가하시겠어요. 사부인 혼자 은퇴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세요. 요즘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 한 달에 꽤 나오지 않나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옆에 앉은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민준이는 잔뜩 긴장한 채 저를 바라보며 눈빛으로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각본대로 대답했습니다. 에이, 별로 그렇지도 않아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뭐 대단할 게 있나요? 겨우 100만 원 남짓 나오는데 아껴 쓰면 밥은 먹고 살 정도죠.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식탁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이명숙 여사의 얼굴에 있던 열정적인 미소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아 하고 말꼬리를 느렸는데 그 목소리의 온도가 몇 도는 뚝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100만 원 정도요? 그녀는 찻잔을 들어 입김을 후불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 아껴 쓰셔야겠네요. 요즘 서울 물가가 보통 비싼 게 아니니까요.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더 이상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남편과 딸에게 다음 달에 일본 홋카이도로 스키 여행을 갈 이야기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저라는 미래의 사돈이 더 이상 신경 쓸 가치가 없는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요. 그 순간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계산기는 이미 저에게 불합격 점수를 매겼다는 것을요. 고급 한정식 코스 요리의 정갈함이 처음엔 어색함을 가려주었지만 요리가 하나씩 나올수록 그 속에 섞인 계산과 탐색의 맛은 점점 진해졌습니다. 아까 그 100만 원이라는 단어가 마치 신호탄이라도 된 듯 이명숙 여사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빙빙 돌리지 않고 가장 관심 있는 주제, 즉 아이들의 결혼 후 계획에 대해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성격이 참 순해요. 좋게 말하면 착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마음이 너무 약하죠. 그녀는 자애로운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어릴 때부터 남동생한테 양보만 하고 욕심도 안 부렸어요. 제가 늘 말하죠. 누나가 되어서 남동생한테 좀 베풀 수 있는 것도 복이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민준이도 묵묵히 밥만 먹었습니다. 지은이 남동생이 이번에 유학 마치고 돌아와서 디자인 사업을 하려고 해요. 젊은 애라 패기는 있는데 자금이 문제라. 저는 그래요. 나중에 애들이 결혼해서 형편이 좀 풀리면 처남 좀 도와주는 것도 가족 간의 전기고 도리 아니겠어요. 그녀는 마치 그것이 가풍이나 미덕인 양 가볍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깃털처럼 제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사부인 제 말이 맞지 않나요? 저는 여전히 웃으며 따뜻한 녹차를 한 모금 마실 뿐 가타부타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장모님 걱정 마세요. 처남 일은 제 친동생 일이나 마찬가지니까요. 나중에 도울 일 있으면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돕겠습니다. 그제야 이명숙 여사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반응이 없자 천천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사부인 지금 혼자 사시는 그 집 평수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덤덤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아요. 30평 정도 됩니다. 어머 혼자 사시기에 30평은 너무 넓죠. 관리하기도 힘드실 텐데. 요즘 실버타운이나 양평 같은 곳에 전원주택단지 좋잖아요. 제 친구도 그쪽으로 갔는데 공기도 좋고 식사도 다 나오고 또래 친구들도 많아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부인께서 거기로 옮기시면 삶의 질도 훨씬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서울 그 집은 세를 놓으면 매달 월세가 꽤 나오잖아요. 그 돈이면 사부인 노후도 넉넉해지고 혹시 알아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조금 보탬이 될지.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상냥했지만 제 귀에는 독사가 혀를 날름거리는 소리처럼 들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심장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이제야 완전히 알겠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저라는 사람을 보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진 거, 제 연금, 제 집, 그녀의 주판 위에서 저는 그저 계산되고 이용될 수 있는 숫자에 불과했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워진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제가 반응하지 않자 그녀는 민준이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민준 군 요즘 PB 프라이빗 뱅커일 많이 힘들지 실적 압박도 심할 테고. 그래도 자네처럼 유능하면 인기는 많겠어. 고객도 많지. 민준이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기존 고객분들 관리하는 게 주 업무라서요. PB면 수입이 괜찮지 기본급의 인센티브도 따로 있고 말이야. 그녀가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곤란해하며 우물쭈물했습니다. 그게 변동이 좀 있어서요. 실적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지은이를 쳐다봤습니다. 아이는 난처한 표정으로 식탁보만 쥐어뜯으며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 노흰 기름진 음식들을 보자 갑자기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저는 의자를 뒤로 밀며 가방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사실은 이 숨 막히는 자리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앉아있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막 일어서려는 순간 식탁 아래에서 누군가의 손이 제 손목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아들의 손가락이 제 손목을 꽉 쥐었습니다. 마치 어머니 제발요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아들의 손이 평소보다 훨씬 차가웠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아들 또한 저만큼이나 긴장하고 있고 힘들게 버티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놓지 않고 더 힘주어 잡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고 아무 말 없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식사 자리가 밥을 먹는 자리가 아니라 도박판이라면 그래 끝까지 패를 다 확인해 주마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안사돈이 갑자기 배가 불편하다며 화장실에 가겠다고 일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은이를 데려갔습니다. 지은아 너도 같이 가자. 저는 국을 한술 뜨려다 지은이가 나가기 전 저를 힐끔 쳐다보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여자의 직감은 무서운 법이죠. 저 모녀가 자리를 비운 게 단순히 볼일 때문이 아니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나도 화장실 좀 다녀오마. 아들은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당 복도는 길었고 두툼한 카펫이 깔려 있어 발자국 소리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보니 모녀는 화장실로 들어가는 대신 복도 끝 으슥한 휴게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큰 관엽 식물들로 가려져 있었죠.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다가가지 않고 코너에 놓인 제 키보다 큰 야자나무 화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무성한 잎사귀가 저를 완벽하게 가려주었습니다. 지은이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아까 밥 먹을 때 말이 너무 심했어. 어머니 표정 안 좋아지신 거 못 봤어. 민준 씨 입장도 난처해지고. 난처 하라고 한 말이야. 안사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다 너 위하고 내 동생 위해서 그러는 거야. 민준이 제 조건이 그나마 괜찮으니까 오늘 나온 거지 아니었으면 저다도 안 봤어. 홀어머니의 평범한 퇴직금 그거 받아서
뭐해,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입에 풀칠이나 하지 너희 사는데 도움이나 되겠니. 그녀는 잠시 멈추더니 경멸 섞인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말했지 이 결혼 난 원래부터 반대야. 뜯어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 완전 손해보는 장사라고. 이 엄마, 지은이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민준 씨 연봉 높아. 우리 둘이 벌면 어머니 도움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연봉 높으면 뭐해. 이명숙 여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예, 지은아. 넌 너무 순에 빠져서 탈이야. 남자가 돈을 잘 벌면 뭐 하니 모을 줄을 알아야지. 네가 시집 가는 건 우리 집 살림에 보태려고 가는 거지 저 집구석에 자선 사업하러 가는 거 아니야. 그녀는 쐐기를 박듯 말했습니다. 결혼 그래 해. 하지만 명심해. 네 책임은 너희 부부만이 아니야. 네 동생도 챙겨야지. 누나로서 동생 자리 잡을 때까지 민준이 구워 삶아서 친정으로 돈 좀 가져오게 해. 그리고 저 늙은이는? 그녀는 마치 쓸모없는 물건을 이야기하듯 차갑게 말했습니다. 보니까 이용 가치도 없네. 그냥 겉으로만 예예하면서 비위나 좀 맞춰드려. 진심으로 대할 필요 없어. 우리 집은 손해보는 장사 안 한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꽃이 튀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뒤돌아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마치 손뭉치를 밟는 것처럼 허공에 붕 뜬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룸으로 돌아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짧은 거리였지만 체언리 길을 걸어온 것 같았습니다. 자리에 다시 앉았을 때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오히려 머릿속은 차분해졌습니다. 흙탕물이 든 컵을 흔들다가 가만히 두면 찌꺼기는 가라앉고 물은 맑아지는 것처럼 제 마음은 전례 없이 투명해졌습니다. 맞은편에 앉아 바깥 사동과 어색하게 날씨 이야기를 하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예전의 자애로움과 온정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설명이 아니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잠시 후 이명숙 여사와 지은이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다시 완벽한 사교용 가면을 쓰고 있었죠. 가식적인 대화 속에 식사가 끝났습니다. 식당을 나와 서울의 밤바람을 맞으니 분노로 뜨거워진 머리가 조금 식는 듯 했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집까지 태워다 주었습니다. 차는 올림픽대로를 미끄러지듯 달렸고 창밖에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뿐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백미러로 제 눈치를 살피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음악을 켰다 껐다, 볼륨을 줄였다 높였다 하는 모습이 다 보였습니다. 차가 고속화도로를 빠져나와 동네에 다다를 때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오늘 식사 어땠니? 아들은 백미러로 저를 힐끔 보더니 불안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았어요. 장모님이 좀 직설적이시긴 하지만요. 그래. 저는 대꾸하지 않고 창밖을 보며 덤덤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너 내가 연금 100만 원뿐이라고 했을 때 네 장모님 표정 바뀌는 거 봤니? 민준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두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니오 생각해봤니, 지은이? 어머님은 너희가 결혼하면 돈 관리는 각자 하길 바라면서 동시에 너희가 처남을 돕는 건 당연하게 여기시더구나. 금융권에서 일하는 네가 말해봐라. 이 두 가지가 모순 아니냐. 처남 돕는 돈은 어디서 나오니? 내 월급이니 아니면 너희 부부 공동 자산이니. 차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보고 실버타운 가라고 하면서
집 세노흐라는 얘기, 그거 누구 도우라는 얘기 같니? 너희 부부일까? 아니면 처남일까? 신호대기에 차가 멈췄습니다.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장모님은 그냥 민준아?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는 오늘 너랑 싸우려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반대하려는 것도 아니다. 다만 엄마는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오늘 겨우 첫 만남인데 벌써 내 집과 너희 미래 소득에 대해 계산기를 두드리고 계셔. 그럼 결혼하고 나면 처남이 사업한다고 1억 달라고 하면 줄 거니, 집 산다고 1억 5천 보태달라고 하면, 결혼한다고 5천만 원 달라고 하면 줄 거야 말 거야.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건 밑빠진 독이야. 민준아, 너 정말 이런 집안이랑 평생 얽혀 살 자신 있니? 이 말은 아들이 겨우 붙잡고 있던 긍정의 끈을 끊어버리는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신호가 바뀌어 차가 다시 출발했지만 아들은 힘이 다 빠진 듯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어머니 말씀하신 거 저랑 지은이도 많이 싸웠던 문제예요. 연금 100만 원이라고 거짓말 하자는 거. 사실 지은이가 시킨 거예요. 장모님이 워낙 돈 하시니까. 지은이도 중간에서 너무 괴로워했어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어머니가 가진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장모님이 포기하고 조용히 넘어갈 줄 알았어요. 지은이는 그냥 우리를 보호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약혼녀에 대한 안쓰러움과 무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차가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바로 내리지 않고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지은이가 나쁜 아이라고 생각 안 해. 걔도 불쌍한 애지. 오늘 너희를 지키려고 엄마한테 거짓말까지 시킨 걸 보면 마음은 네 편인 게 맞아. 하지만 제 목소리는 엄격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분명히 생각해라. 딸을 도구로 보고 가족 간의 정을 거래로 생각하는 집안이야. 결혼은 종이 한 장에 도장 찍는 게 아니다. 두 집안이 합쳐지는 거야. 네가 지은이랑 결혼하면 저분이 네 장모고 그 동생이 네 처남이야. 오늘 돈 때문에 나를 무시하고 계산했던 사람들이 내일은 돈 때문에 너를 희생시키지 않을 것 같니? 저는 착하고 잘생겼지만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아들을 보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엄마는 네가 누구랑 결혼하든 안 말려. 내 인생이니까 네가 선택해. 하지만 오늘 밤 뼈저리게 고민해라. 네가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들, 끝없는 돈 요구, 싸움, 갚아도 끝이 없는 빚, 그거 다 네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말을 마치고 저는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아들을 잡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던진 질문들이 어떤 잔소리보다 더 무겁게 아들을 짓누를 것을 알았으니까요. 아들은 이 고요한 밤에 홀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일주일 동안 민준이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선택지를 던져주었고 답은 오로지 그 스스로 찾아야 했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거실 의자에 앉아 창밖에 늙은 느티나무를 보며 수없이 자문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이성적으로는 아들이 이 결혼을 업기를 바랐습니다. 이명숙 여사 같은 사도는 블랙홀 같아서 한번 빨려 들어가면 평생 고생길이 훤했으니까요.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그날 식당에서 엄마의 모진 말에 고개를 숙이고 있던 지은이의 모습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은이를 감싸려던 아들의 마음도요. 둘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나쁜 아이가 아니라 착취적인 가정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는 피해자일 뿐이었죠. 제가 아들에게 헤어지라고 강요하는 게 정말 공평한 일일까요? 그 일주일 동안 저도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다 2주째 주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민준이와 지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눈가가 붉었지만 비 온 뒤 갠 하늘처럼 맑고 단단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들어오자마자 제게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민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고 지은이도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더 이상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민준 씨한테 다 들었어요. 제가 너무 유약해서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죄송해요. 두 사람이 함께 맞서기로 한 모습을 보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사랑을 선택했고 그에 따르는 무거운 책임도 짊어지기로 한 것이죠. 그래, 다 생각은 정리된 거니 민준이는 지은이의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 지은이 사랑해요. 처가 댁 복잡한 거 알아요. 앞으로 문제 많겠죠. 하지만 지은이랑 같이 헤쳐나가고 싶어요. 지은이도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같은 집안 딸이 민준 씨 짝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거 알아요. 하지만 믿어주세요. 저 우리 둘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게요. 바뀔게요. 맞잡은 두 손을 보니 더 이상 말리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죠. 제 역할은 장애물을 치워주는 게 아니라 비바람을 견딜 갑옷을 입혀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하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나왔을 때 제 손에는 며칠 밤을 새워 만든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법률 문서도 협상 전략서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두 사람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숙제다. 두 사람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것은 가정 재무 및 리스크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숫자로 그들의 잔혹할 수도 있는 미래를 보여주는 자료였죠. 첫 번째 항목은 신혼부부 생활비였습니다. 서울의 집 대출 이자, 미래의 양육비, 교육비, 보험료까지 1,000원 단위로 계산해 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양가 부모 부양비였습니다. 제가 나중에 아플 경우 들어갈 요양비와 지은이 부모님의 의료비 등을 넣었죠. 세 번째가 핵심이었습니다. 이름하여 처남 지원 리스크 평가. 지은이 동생이 사업한다고 1억 집 산다고 1억 5천 결혼한다고 5천만 원을 요구했을 때 너희 부부의 재무 상태가 어떻게 파탄나는지, 신용불량이 되고 부부 관계가 어떻게 깨지는지 그래프로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끔찍한 현실을 그들 눈앞에 들이밀며 차분하게 지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겁주려는 게 아니야. 너와 민준이의 미래는 이런 소모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효도하고 싶은 마음은 알아. 하지만 진정한 효도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야. 부모님이 올바른 경제관념을 갖게 도와드리는 게 진짜 효도란다. 충격으로 하얗게 질린
지은이의 얼굴을 보며 저는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웠음을 직감했습니다. 결자해지지에 제 제치라고 했죠. 이 전쟁의 첫 총성은 지은이가 직접 쏘아 올려야 했습니다. 저는 편지지 한 장을 지은이 앞으로 밀었습니다. 지은아, 강요는 안 한다. 다만 네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민준이를 위해서 너희의 미래를 위해 책임을 져라. 지금 여기서 네 어머니께 편지를 써라. 지은이가 눈물이 그렁한 채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다른 종이에 핵심 단어 몇 개를 적어주었습니다. 길게 쓸 필요 없다. 딱 3가지만 분명히 해라. 채어째 사랑과 감사다. 어머니를 사랑하고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해라. 우린 인연을 끊자는 게 아니라 소통하려는 거니까. 둘째 경계선 긋기다. 엄마, 나도 동생 사랑하지만 민준 씨랑 결혼하는 순간 우리는 독립된 가정이에요. 우리 돈은 우리 부부가 상의해서 결정해요라고 못 박아라. 셋째 효도의 재정이다. 동생을 도울 순 있어도 부양할 순 없다. 급할 때 쌀 한 포대는 줄 수 있고 조언은 해줄 수 있다. 정말 필요하면 차용증 쓰고 빌려줄 순 있다. 하지만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하는 돈은 절대 안 된다고 써라. 저는 펜을 내려놓고 충격에 빠진 두 사람을 보며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지은아 말로만 하면 네 어머니 안 들으실 거다. 그래서 편지 마지막에 이 한마디를 꼭 덧붙여라. 저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취직하고 나서 집에 보낸 돈, 동생 학비 카드값 갚아준 거 다 장부에 적어뒀어요. 가족이라 받을 생각 안 했지만 만약 어머니와 동생이 계속 우리 부부를 현금 인출기 취급한다면 그동안 들인 돈 법적으로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으로 청구해서 소송 걸고 전부 받아낼 겁니다. 그 돈이면 동생 홀로서기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거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편지지와 봉투를 지은이 쪽으로 밀었습니다. 지은아, 내 태도가 엄마의 태도를 결정한다. 네가 선을 긋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도와줘도 소용없어. 너희 결혼은 무너질 거야. 그날 지은이와 민준이는 아무 말 없이 편지를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 후 며칠간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도 불안했습니다. 일요일 점심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이 데리고 저 가해 간다고요. 저는 하루 종일 안절부절 못했지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장수에게 후방에서 간섭하는 건 금물이니까요. 밤이 되어서야 민준이에게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끝났어요. 힘들었지만 다 잘 됐습니다.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중에 결혼식 전 지은이가 그날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척에 갔을 때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신문만 보고 동생은 핸드폰만 하고 있었죠. 이명숙 여사만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할 말 있다더니 왜 빈손으로 왔니? 지은이는 앉지도 않고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적어왔어요. 처음엔 코웃음 치던 이명숙 여사의 얼굴이 재정 분리와 경계선 이야기가 나오자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이런 불효막심한 년 시댁에서 꼬드기더냐. 이제 우린 가족도 아니야. 그녀가 소리를 지르며 통곡했지만 이번엔 지은이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인연 끊자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한 거리를 두자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배후 조종자라며 욕하기 시작하자 지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재에 던졌습니다. 변호사 친구한테 자문 구해서 정리한 거예요. 지난 10년간 제가 집에 보낸 돈, 동생, 오토바이 사준 거 사업하다
날린 거, 메워준 거 다 적혀 있어요. 지은이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가족이라 받을 생각 없었어요. 하지만 앞으로 돈 안 주면 불효라는 식으로 나오시면 저 이거 법대로 청구할 거예요. 협박 아니에요. 내 가정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명숙 여사는 멍해졌습니다. 순둥이 딸이 장부를 들이밀고 법을 논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그녀는 기가 막힌다는 듯 물었습니다. 네오 정말 남자 하나 때문에 이럴 거니? 지은이는 눈물이 고인 차에 대답했습니다. 남자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예요. 엄마가 날 정말 사랑하면 내 선택도 존중해 줘요. 그 후 한 달간의 냉전 끝에 이명숙 여사는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사람을 시켜 알아서들 해라 라고 전해왔죠. 진짜 이해한 건 아니겠지만 더 이상 뜯어낼 수 없다는 걸 계산 빠른 그녀가 인정한 겁니다. 상견례가 다시 잡혔고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명숙 여사는 여전히 표정이 굳어 있었지만 더 이상 동생 지원이나 실버타운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사돈이 만만한 호구도 아니고 딸도 더 이상 꼭두각시가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식사 자리에서 쐐기를 박았습니다. 사부인 우리 둘 다 자식 잘 되길 바라잖아요. 아이들 짐 되지 맙시다. 저도 제 노후 제가 책임질 테니 사부인께서도 아이들 믿고 좀 놔주세요. 그게 서로 돕는 길입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제 말에 그녀는 한참 침묵하다가 결국 찻잔을 들어 건배했습니다. 그렇게 소리 없는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결혼식 날은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식장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죠. 저는 단상에 올라 축사를 했습니다. 결혼은 동화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두 사람은 서로 어떻게 싸우고 화해할지, 밥값은 어떻게 할지 치열하게 고민하며 사세요. 저는 딱 하나만 바랍니다.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너희 둘만의 색깔로 집을 꾸며가거라. 1년이 지난 어느 주말 제 생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비싼 식당 대신 자기들 신혼집에서 생일상을 차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현관문을 연이 갈비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지은이가 제가 선물한 앞치마를 두르고 태블릿 레시피를 보며 허둥지둥 요리를 하고 있었고 민준이는 옆에서 양파를 까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서툴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풍경이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생신 축하드려요. 지은이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식사하며 지은이가 처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처남은 누나의 선전포고에 충격을 받고 한동안 방황하더니 결국 작은 디자인 회사에 말단으로 취직했다고 합니다. 제 밥벌이를 시작하자 오히려 장모님의 잔소리가 줄고 집안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하더군요. 엄마 요즘 문화센터에서 동양화 배우세요. 이제 우리 신경 안 쓰신대요.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이 결혼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선을 긋고 부딪히고 대화하며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갈등이 없는 게 아니라 갈등하고 상처 입어도 다시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닐까요? 저는 눈앞의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누구도 희생하지 않는 진짜 가정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결합이 아니라 두 가족의 가치관이 충돌하고 융합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김영자 씨의 대처를 어떻게 보셨나요? 아들을 보호한 현명한 어머니일까요? 아니면 너무 깊이 개입한 걸까요?
며느리 지은이의 선택은 너무 매정했나요? 아니면 용기 있는 결단이었나요? 여러분의 생각 혹은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곳은 여러분의 진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유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